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석유 시설하고 유전이 드론한테 공격당하는 일이 있었죠. 피해 규모가 상당했는데요. 이것 가지고 후티 반군이 했니 이란이 했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게 미국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그런 음모론 같은 의견도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나오고 있는데요. 꼭 자작극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우디가 공격당하는 걸 미국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치했다는 말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동 이슈 다룰 때는 가능하면 중동에 대한 배경 상식을 한번 언급하고 진행을 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중동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가볍게라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영상 내용을 재밌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스킵을 하고 영상을 중간 이후부터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동 지리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리에 대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가능하면 화면도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발목이 굵은 뚱뚱한 장화처럼 생긴 반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흔히 말하는 아라비아 반도인데요. 아라비아 반도 땅에서 많은 부분은 중동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석유하면 떠오르는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이쪽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중동 많이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중동이라고 하면 서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이란, 북쪽으로는 터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중동이라고 부릅니다. 중동이라는 말이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것처럼 5대양 6대주 할 때 주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영국을 기준으로 영국 사람들이 아라비아 반도나 이란 쪽을 동쪽의 중간쯤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부르던 지명이 미들이스트, 중동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번씩 의문이 드는 게 영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동이라고 부른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동쪽의 중간 말고 다른 것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 극동이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 기준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이쪽 지역이 먼 동쪽에 해당하죠. 그래서 먼 동쪽, Far East라고 해서 극동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까운 동쪽을 Near East, 근동이라고 불렀죠. 근동은 주로 동유럽을 이야기하는데 때에 따라 터키도 근동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근동과 극동 사이에 있어서 중동이라고 부르던 게 지금은 그냥 세계가 중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근동과 극동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동과 아랍권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걸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엄밀히 다른 말입니다. 아랍권이라고 부르는 데는 조건이 있는데요. 언어를 아랍어를 쓰면서 종교는 이슬람교이고 문화도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아랍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중동에 포함되는 터키나 이란 같은 경우는 종교 문화권은 이슬람권이 맞지만 언어가 다릅니다. 터키는 터키어를 쓰고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두 나라가 중동 국가이긴 하지만 아랍권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리비아나 알제리, 모로코 등등 해서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종교 문화가 이슬람권이면서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중동은 아니지만 아랍권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좀 구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시 범위를 좁혀서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라고 했듯이 여기는 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서쪽으로는 홍해,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 남쪽으로는 아라비아해가 있습니다. 서쪽의 홍해를 먼저 살펴보면 이집트와 사우디 사이에 유럽 지중해와 연결되는 인공수로인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유럽과 아시아를 빠르게 연결하는 지름길 역할을 하는 곳이 수에즈 운하인데 이게 없으면 아프리카 대륙을 삥 둘러서 이동을 해야겠죠. 수에즈 운하가 바다의 지름길 역할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교통 혼잡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려는 모든 배들이 이 좁은 홍해 쪽으로 전부 모여지는 모양이다 보니까 여기에 해적들이 많이 출몰하는데요. 딱 모양이 골목길 초입에서 삥 뜯기기 좋은 위치죠. 여기 바다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아덴만입니다. 아덴만의 여명작전이라고 해서 당시에 사모 저울리오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던 걸 구했던 적이 있죠. 바로 밑에 보면 딱 해적질하기 좋은 위치에 소말리아가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이유가 있다 보니까 소말리아 해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해역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 해군들이 상선을 보호하려고 파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해부대가 가 있죠.
아라비아 반도 서쪽은 대충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아라비아 반도 동쪽인데요. 동쪽 같은 경우는 중동 산유국들이 유조선을 통해서 석유를 내다 팔 때 무조건 거쳐서 나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로입니다. 서쪽의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야 막히면 아프리카로 돌아서 멀리라도 가면 되지만 동쪽이 막히면 아예 원유 수출 자체가 힘들어지는데요. 잘 보시면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전부 이쪽을 통해서 배들이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산 원유 60% 이상이 여기를 통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곳이 우리가 한 번씩 듣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 단골로 나오는 해역인데요. 서로 앙숙으로 알려진 사우디와 이란 사이의 바다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좁아지는 그 포인트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안 그래도 좁은 해역인데 수심도 얕아서 배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로 사이즈가 큰 배들은 이란 영해를 통해서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 번씩 이란이 다른 산유국을 상대로 수틀리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리니 어쨌니 하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더라도 거기를 거치지 않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우회 송유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란 이야기가 이제 좀 나왔으니까 사우디랑 이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중동 이야기를 할 때 이슬람교 두 종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헷갈리는데 최대한 가볍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슬람교는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갈리고 국가들도 수니파 국가랑 시아파 국가로 구분이 됩니다. 딴 건 까먹어도 되는데요.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수니파의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의 우두머리는 이란입니다. 요게 항상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수니파와 시아파는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앙숙인데 중동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수니파인 사우디와 시아파인 이란과 관련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어디가 수니파 국가고 시아파 국가가 어딘지 알면 조금 쉬워지는데요. 쉽게 생각을 해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시아파 국가고 나머지는 수니파 국가라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사실은 사우디랑 이란이 각 종파의 우두머리고 서로 숙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우디랑 이란이 전쟁을 하든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두 나라는 대놓고 둘이 안 싸웁니다. 항상 다른 나라를 통해서 대리전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간접적으로 싸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국민이 대다수가 수니파고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수니파면 안정적인 국가가 될 겁니다. 당연히 대다수가 시아파고 정권도 시아파면 안정적일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나라죠. 정권은 수니파가 가졌는데 반대편 시아파 비율이 높다든가 아니면 국가의 수니파 시아파 비율이 비슷비슷해서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위태위태한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라면 한 국가 안에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런 이유로 내전이 일어나면 사우디는 수니파 쪽에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란은 시아파 쪽에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내전이 일어나도록 이 두 나라가 부추기고 지원하는 측면도 있죠. 내전 결과에 따라서 자기 쪽 세력 국가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세력이 커지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란과 사우디는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 대리전을 통해서 세력을 넓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이해한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을 하게 된 나라가 시리아랑 예멘입니다. 내전이 일어나면 정부군, 반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시아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리아 정부군은 시아파일 거고 정부군을 지원해주는 세력은 시아파의 리더인 이란이 되겠죠. 그리고 반군은 수니파 반군일 거고 그 반군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국가는 수니파의 종주국 사우디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끄러운 예멘을 한번 보죠. 지금 뉴스에 예멘의 반군들이 사우디 석유시설을 드론을 가지고 공습을 했니 어쨌니 그러고 있죠. 예멘의 경우는 정권을 수니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한 시리아와는 반대로 정부군이 수니파니까 사우디는 정부군을 지원해주고 있고 반군은 시아파 반군이니까 이란이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겠죠. 예멘의 시아파 반군이 후티라는 무장단체라서 뉴스에서 후티 반군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알고 나면 이번에 사우디 드론 습격 사건이 터지고 예멘 후티 반군의 소행인지 이란의 소행인지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실제로 누가 공격을 했든 후티 반군과 이란 둘 다 시아파 세력으로서 사우디를 적대시한다는 건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난 9월 14일에 있었던 드론 공격 내용을 살펴보면 드론하고 순항미사일이 사우디 석유시설과 유전에 습격을 가했는데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세계 최대의 공기업이 사우디의 석유회사 아람코입니다. 이 아람코의 최대 탈항시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을 당한 곳이 사우디에서 두 번째로 큰 유전인데 이 엄청난 두 곳이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사우디 석유 생산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사우디가 세계 원유 생산의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번 공격 때문에 복구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는 사우디 전체 원유 생산량의 반 정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당장 국제 유가에 엄청나게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은 했는데 평상시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석유 비축량도 많고 이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데 산유국들끼리 원래 석유 생산할 때 어느 정도로 생산을 하자고 이렇게 합의를 해놓습니다. 근데 다른 산유국들이 합의를 어기고 산유량을 늘리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대 산유국이 된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풀기로 하면서 유가 폭등 현상은 좀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번에 공격당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해외 상장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복구에 올인을 할 거라고 하네요. 물론 시설 복구가 예상보다 느려지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아무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한 거라고 주장은 하는데 미국은 이란이 직접 공격을 했거나 이란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미국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음모론적인 의견이나 혹은 미국이 사우디가 공격을 받을 걸 알면서도 일부러 방치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들어보면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질 수도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분석도 아니고 그냥 떠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소설이다 생각하시고 친구들끼리 농담조로 하는 그런 듣고 흘릴 잡담 정도로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의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규모가 미국 정부에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기가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너무 유리하다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 들어서자마자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이랑 이란 핵협정 탈퇴는 미국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미중 무역전쟁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위를 넘보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 때문에 지지를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이란 핵협정 탈퇴 내용은 그동안 이란 핵 개발을 방지하려고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가 오바마 정부 때 이란 핵 합의를 맺고 경제 제재를 풀어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보기에 실제로 협정 내용에 빈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표면적으로 합의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핵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 합의를 새로 해야 된다 하면서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해버리고 기존 합의를 깨고 이란 경제 제재를 다시 시작해버린 거죠. 핵협정을 새로 하려고. 이것도 제대로 된 안전을 보장받는 의미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트럼프 임기 끝에 다가와서 보니까 실제로 트럼프가 일만 크게 벌여놓고 해결한 게 하나도 없이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워놨다는 그런 여론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라면 진작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중국이 더 강하게 나오면서 서로 타격만 더해가는 상황이고요. 이란 핵 합의를 새로 해야 된다고 탈퇴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란 핵 관련해서는 기존의 합의에서 조금 더 진전된 거 없이 중동 정세만 불안해진 거죠. 전부 일만 벌여놓고 해결을 하나도 못했다는 이런 여론이 확산되는 건 재선을 준비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우디 석유시설 대규모 공격 사건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모든 분위기를 전환할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미국이 자꾸 이번 공격을 이란이 했다, 이란이 배후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는 게 이란이 한 일이 되어야만 다음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란이 공격했다는 명분으로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을 하면서 이란과 마치 전쟁 직전으로 갈 것처럼 긴장 상태를 극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무역전쟁 여파를 비롯한 선거의 부정적인 여론의 모든 관심사를 미국과 이란 긴장 상황에 집중을 시킬 수 있고 긴장도가 극에 달했을 때 마치 극적으로 이란과 합의하는 모습을 연출해서 선거 분위기를 끌어가려고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란과 합의 역시도 기존 핵협정에서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놓고 자기의 성과를 포장할 거라는 이야기죠.
트럼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잘 알겠지만 트럼프는 전쟁을 안 좋아합니다. 평화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데, 오히려 트럼프는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을 실제로 사용해서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돈 안 들이고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겁주는 용도로 군사력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경우도 사우디에 미군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보다는 긴장도를 올리는 방안으로 이용될 거라는 이야기죠. 사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미국이 중동 문제에 발 빼고 있는 건 다 아는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할 수도 없죠. 많은 무장단체들이 이란을 배후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쟁 나면 나라 대 나라로 붙으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다분히 자국 정치에 이 사건을 활용하려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봐도 시기가 기가 막힌다는 거죠. 현재 미국은 셰일오일 덕분에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습니다. 생산량이 엄청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석유 시추에 비해서 셰일오일은 채굴 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었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많은 셰일 업체들이 파산 직전에 몰렸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저유가로 올 들어서 미국의 셰일 업체 26곳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수요에 비해서 셰일오일의 과잉 생산이 심해서 석유를 비축할 탱크가 부족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중동 상황을 통해서 미국이 가진 셰일오일 소비도 좀 하고 유가를 끌어올리려는 작전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미국 석유업체는 전통적인 석유업계, 대표적으로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회사랑 그리고 셰일업계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유가의 셰일업계들이 무너지는 동안 그동안 메이저 석유업체들이 셰일업체를 인수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셰일혁명에서 소외됐던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조만간 셰일에너지 생산량 1, 2위를 차지할 거라고 하는데요. 메이저 석유업체들이 셰일 장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번 사우디 사건이 미국 정치계에 큰 손으로 작용하는 메이저 석유회사들의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사우디 석유시설 공습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나라는 미국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음모론 같은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음모론 같은 떠도는 이야기는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마시고 국제정세에 대한 생각을 다양하게 넓히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름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했는데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